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였는데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즘 참 가슴이 설레요. 신랑과 저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만 저희의 결혼 준비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드라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과 우연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10살 무렵 이혼하셨고 이혼하기 전에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신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슬하에 저 하나만을 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바깥일 때문에 바쁘셨고 어머니께서도 원래 바깥일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결혼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외벌이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잘 버는 편이시기도 했고 처음부터 집에서 본인을 내조할 수 있는 보인을 원하셨거든요. 선자리에서 내세우신 조건도 번듯한 집안 출신에 아이 잘 키우고 내조 잘할 수 있는 조신한 여자였다고 했어요. 저희 외조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시고 어머니도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셨기에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했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 마음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안 풍경을 생각하면 언제나 정적만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신 편이었고 저 또한 그런 집안 분위기 탓에 눈치를 보느라 항상 얌전히 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 분 사이에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야 당연히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이라 생각했기에 두 분이 그리 살가워 보이지 않았어도 속으로는 아니시겠지 싶었지만 두 분은 처음부터 완벽히 서로의 조건만을 보고 시작한 사이였기에 애정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얌전히 본인을 보필하고 자식을 키워줄 조신한 부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5살배기였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 이해관계는 별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다정한 가족은 아니었어도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울타리를 먼저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바깥일로 정신없이 바쁘셨고 늦은 밤이나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차고 넘칠 만큼 벌어다 주셨지만 가족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요즘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반찬을 편식하고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는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먼저 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주로 내일 저녁 식사 반찬은 뭘로 할까요? 오늘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요즘은 바쁜 일 없으신가요? 같은 평범한 주부들이라면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만한 대화였어요. 아마 그 즈음부터 어머니께서는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넓은 집에서 제대로 대화도 통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붙잡고 지내셨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니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차분하고 내향적이어서 유치원의 다른 어머님들과도 잘 어울리시지 않으셨고 특별히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분도 없으셨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고 어머니께서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한 발자국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하셨어요. 언제나 단답에 제대로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셨고 기계처럼 젓가락을 움직이다 식사가 끝나면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밖에서 바쁘게 일하다 돌아오시는 분이었고 다음날 새벽부터 바깥일을 나가셔야 했으니 피곤하고 지칠만도 했죠. 그렇지만 항상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지독한 쓸쓸함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께서 선택한 것은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불륜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런 짓을 택하셨는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혼을 하셨어요. 당시 저는 겨우 10살 남짓한 꼬맹이였기에 그 누구도 제게 어머니의 불륜과 불륜남,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어머니께서 바람이 난 남자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의 교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거셔서 둘 다 빈털터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전해 들었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혼 후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파출부 아주머니가 찾아와 주셨고 집안 분위기는 어머니가 계실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더욱더 삭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계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혼 후 완전히 냉혈한처럼 변해버리셨어요. 제게 일말의 관심도 주시지 않았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제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일체 대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사라며 카드를 건네주시기는 했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필요한 것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제 졸업식이나 입학식, 생일 등 특별한 날을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은 얼굴도 몇 번 본 적 없는 할머니께서 처리해 주셨고 저는 항상 쓸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없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조부모님과도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정말 철이 일찍 들었어요. 좋게 말하면 철이 일찍 든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몹시 팍팍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보통 사춘기 아이들은 길가에 떨어진 낙엽만 봐도 깨르르 웃음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점점 남들에게 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를 걱정해줘도 괜찮다 단답으로 일축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흥미로운 것이 생겼어요. 바로 조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 정착하고 사시던 분이라 평소에는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국으로 이사를 오셨고 우연한 기회로 식사 자리가 생겼는데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이고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 빤히 쳐다보자 해사하게 웃는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숱하게 아이들을 봐왔지만 실제로 아이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제 목표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성적이 꽤나 좋은 편이었기에 제가 원하던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실습을 나가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만약 제게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어렸을 적 어머니처럼 언제나 무표정으로 지내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는 규모가 제법 큰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유아교사로 일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맘충이라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도 정말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몇몇 학부모분들에게는 저도 모르게 맘충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반은 데이지 반이었어요. 저희 유치원은 밤마다 꽃 이름을 붙였는데 5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이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미운 5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2돌쯤부터 시작된 자아 형성이 5살쯤 되면서 거의 완성될 시기인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자아가 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옷 하나하나, 반찬 하나하나 반드시 아이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불고 떼를 쓰기 일쑤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키우는 내 자식 한 명이 그래도 머리가 아픈 마당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유치원은 오죽하겠어요. 한 명이 떼를 쓰고 울면 덩달아 다른 아이들도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고 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을 잘 달래서 울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죠. 3, 4살배기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 정도가 비슷하지만 5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마다 능력 발달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언어 능력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져요. 5살 정도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간단한 의사소통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대화를 하며 놀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문맥 파악을 잘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밥 뭐 먹고 왔어? 하는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치면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그 문장에서 오늘과 아침밥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아주 잘 캐치하고 2개의 연관성을 찾아내 문장 전체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유치원에 오기 전에 먹은 아침밥 반찬을 물어보는 질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반찬을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싸줬어요. 된장국을 먹고 왔어요. 빵 먹었어요. 등등. 그냥 된장국, 빵 이런 식으로 단어만 내뱉지 않고 문장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요. 그렇지만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 질문에서 오늘 그리고 아침밥이라는 단어는 이해하지만 이 2개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이란 단어와 아침밥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언어 발달이 어린 아이들은 아침밥, 아침빵 먹는 것, 난 먹는 것 중에 과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아무렇게나 대답해요.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살펴보는 저는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이 빠른 편이구나, 느린 편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제각기 다른 법이니 발달이 조금 느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살 정도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읽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기억 니은도 제대로 못해요 하시며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옆집 아무개는 36개월의 책을 줄줄 읽었네. 글짓기까지 하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가 못난 부모라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린가 보다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쳐본 유치원 교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억 니은조차 읽을 줄 몰랐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단어를 쓰고 말하는 경우도 여러 봤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2달 전까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해서 발달장애가 아닌가 싶었던 아이도 입학 전 그 짧은 기간 동안 뚝딱 글을 캐치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별로 천차만별 달라지는 게 성장 속도예요. 자폐나 ADHD 같은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열린 태도로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이 쉽지 본인 자식이 나이에 비해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리숙하면 걱정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럴수록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그런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인해 히스테리를 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발달이 느린 거 아니냐,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차별 대우해서 아이가 이런 게 아니냐,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탓하고 비난하시곤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긴 하나 아동 교사도 어찌 보면 서비스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요청을 들어드리고 꾸준히 아이들을 저희에게 믿고 맡기실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학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아이의 교육에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특별한 요청을 하신다면 대부분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 애쓰죠.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꾸준히 아이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한들 저희의 모든 행동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꼭 계시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기억 남는 일은 제가 유치원에서 일한 지 3년여가 지났을 무렵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앞서 제가 5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이 집안을 맡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미운 5살과 3년 가까이 부대끼고 살다 보니 이제 웬만한 일에는 눈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 되어가던 차였어요. 그해에 우빈이라는 남자아이가 먼 지역에서 이사를 와 6월경에 저희 유치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6살이었지만 6살 반이던 튤립반에 공석이 없어 부득이하게 저희 데이 집안 학생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남자 아이들의 뇌발달은 보통 여자 아이들의 뇌발달보다 1년 정도 느린 편입니다. 때문에 남자 아이들에 비해 여자 아이들이 언어도 빨리 깨우치고 뭐든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오빈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1살이 많기는 했지만 남자 아이이기도 했고 상담 결과 원장님께서 우빈이가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이라 데이 집안에 들어가도 충분히 잘 섞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하지만 우빈이 어머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에게 어머님 하면서 좋은 명칭을 사용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우빈이가 저희 유치원에 들어온 이후 제가 그 여자에게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 여자는 본인 아들이 왜 아들보다 모자란 아이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래고래 언성을 높였습니다. 원장님과 제가 모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나이가 1살 어린 것뿐이다. 지금 6살 반의 공석이 없기도 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도 느리고 이 나이 무렵의 1살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아무리 좋게 설명을 드려도 그 여자 귀에는 그저 본인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라서 열애되었다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실랑이 한 끝에 원장 선생님께서는 결국 데이 집안이 그렇게 싫으시면 저희 유치원에서는 댁 아드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튤립반에는 공석이 없고 그렇다고 댁의 아드님만 예외로 받아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입장이 곤란해진다 못을 박으셨어요. 끝까지 때를 쓰면 본인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여자는 좀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쪽이 대입 집안 교사라고 했죠? 우리 우빈이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세요. 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참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말을 톡 쏘고는 특별히 봐준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예감이 좀 안 좋았어요. 이 여자 만만치 않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각종 괴상한 부탁을 하거나 교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아이가 변을 보고 아직 혼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하니 엉덩이를 잘 닦고 로션까지 발라달라.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니 선생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수업 시간 내내 영상을 녹화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으니 항상 목 끝까지 가리는 옷만 입고 출근해라. 심지어 저희 유치원은 출근 후 갈아입는 교사용 원복이 정해져 있는데도 출퇴근 시에 아이들을 마주칠 수 있다며 제 옷차림에 간섭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개인 SNS 프로필 사진에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차림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냐며 저를 훈계하시던 분도 계셨어요. 거짓말 같지만 전부 정말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일일이 제 사정을 설명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 수준과 경제적 형편과 인성 수준은 완전히 별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번듯한 집안에 떵떵거리며 잘 사는 집안 아이인데도 부모가 정말 상상 초월의 무개념인 경우도 많고 가난한 집 아이인데도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고 자라 똑똑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높은 확률로 부모님께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빈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저희 데이 집안에 합류하게 된 우빈이는 첫날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우빈이는 언어 발달이나 행동 발달은 느렸어도 덩치가 꽤 큰 편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20cm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머리에 하나가 위로 쑥 솟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5살쯤 되면 아이들이 성역할에 대해서 학습할 나이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공주놀이와 분홍색 옷, 물건에 푹 빠져있고 남자 아이들은 항상 싸움놀이를 합니다. 이 시기에 남자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주면 난 여자 아냐 하고 거부하고는 해요.
분홍색 옷을 꼭 여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고집불통입니다. 남자아이들은 하루 종일 총싸움, 칼싸움을 하며 놀고 친구보다 힘이 세고 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싸움놀이를 통해 본인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본인이 놀이에서 졌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 있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빈이도 역시 다른 남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싸움놀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빈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싸움놀이를 하는 족족 우빈이가 이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빈이는 싸움놀이에서 진 친구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보다 못한 제가 우빈아,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며 말리려 들자 제게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더니 결국 주먹으로 세게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팔뚝에 멍이 들 정도였고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아이를 제압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우빈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때려서는 안 된다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도통 제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우빈이가 제게만 폭력성을 보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5살 배기 아이가 상대를 가려가며 손을 휘두르지는 않죠. 당연히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틈만 나면 손을 올렸고 덕분에 저희 데이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우빈이를 돌봐주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 애썼지만 저 혼자 10대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하루 종일 우빈이 옆에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줄 수는 없었어요. 보통 아이가 이렇게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는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빈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 연락드리기가 좀 꺼려졌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기도 했고 이 이야기를 꺼내봤자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바로 화를 내게 뻔해 보였어요. 아이의 폭력성은 담당 교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도 우빈이의 폭력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함께 고민을 해본 결과 일단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빈이 정도의 폭력성이면 가정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고 아무리 저희끼리 고민해봤자 답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우빈이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고 반응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을 때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애가 먼저 우리 아들 괴롭힌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우는 동안 교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했고 최선을 다해 우빈이를 이끌어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 이 시기 남자아이들에게 폭력성이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한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화를 내다 갑자기 저희 유치원을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들 아동학대로 다 고소할 거야.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알겠어? 진정하시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 여자는 정말로 저희 유치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고소였지만 아동학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 쪽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유치원이라면 학부모로서 그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고 저희 유치원은 그 소문 덕에 원생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멀쩡히 회사까지 다니고 있는 그것도 대기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멀쩡한 척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 여자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여자가 저희 유치원을 고소한 덕에 제가 지금의 신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예비 신랑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예요. 사건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조사가 금세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안면을 트고 사이가 가까워진 저와 신랑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었던 말이지만 신랑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유치원 선생님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나요.
아무튼 저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이리저리 치이고 스트레스가 심해 신랑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신랑 쪽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신랑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는데요. 신랑도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라는 번듯한 직장에 사교성도 좋고 화려한 언변까지 갖춘 사람이었기에 누가 봐도 화목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어렸을 적부터 줄곧 어려운 형편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의 부모님께서도 신랑이 어렸을 적 이혼하셨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신랑은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일용직을 전전하시며 신랑을 먹여 키우셨다고 합니다. 일일 급식소 도우미, 김치 공장, 설거지, 각종 청소 관련 부업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각종 질병과 성인병으로 크게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어렸을 적부터 영민하고 똘똘한 아들이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신랑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다고 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본인 입에 넣을 것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 신랑 뒷바라지를 하셨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번듯한 검사로 만들어내셨죠. 물론 신랑이 검사가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크긴 했지만 신랑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신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만큼 신랑의 어머니께서는 외동아들인 신랑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본인 인생을 통째로 바쳐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물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들이 보면 조금 아니 왜 저리 유난이야 할 정도로 아들의 일이라면 본인 일이라도 되는 양 매사에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신랑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랑 또한 본인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보다 조금 유별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제게 미리 언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셨어. 그만큼 나한테 애착도 크신 분이고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니까. 자식 사랑이 조금 유별나시긴 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절대 나쁜 분은 아니야. 아마 너랑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사실 신랑의 말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물론 유치원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며 각종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법에는 이골이 날 지경이었지만 상대가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의 부모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신랑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유별난 어머니라니 뵌 적은 없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 본 각종 고부 갈등들도 생각나고 만약 신랑의 어머니께서 그런 못된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어요. 신랑의 평소 성격을 미뤄봤을 때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긴 할 것 같았지만 뭐든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저희 아버지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고 있거든요. 신랑과의 교제 사실도 물론 말씀드리지 않았었고요. 결국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가면 어떤 반응이실지 도무지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신랑은 제 어두운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기에 굳이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소개를 시켜주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약속을 잡았고 아버지께서는 예상하셨던 대로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제 말에 그저 알겠다 답만 보내오셨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자 신랑은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식사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젊었을 적에 검사셨어.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젊은 시절 열정이 넘치는 검사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범죄자들과 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이었죠. 덕분에 가정에 소홀해져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신랑과의 결혼이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다정한 사람이라 아버지와는 다르게 가정적인 남편이 될 것 같긴 했지만 직업 특성상이라는 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연애 시절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조사하느라 많이 바빠 보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본인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야기에 신랑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케도 검사인 본인과 결혼할 생각을 했다며 그렇게 자기가 좋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티를 안 냈지만 걱정 많이 됐었어. 얘기만 들어도 워낙 무뚝뚝하고 근엄하신 분일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은 법조인이시라니 나랑 통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장인어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약속날이 되었고 저와 신랑은 한껏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고 만에 하나 아버지께서 신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식당에 도착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신랑이 너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보니 저희 예비 신랑과 아버지께서는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남편이 햇병아리 검사였던 시절 같은 부서 선배였던 아버지께서 남편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랑은 저희 아버지를 은사처럼 여기고 모셨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직업을 옮기신 후로 연락이 뜸해져 최근에는 소식을 몰랐다고 합니다. 일 그만두셨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진작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어렸을 적부터 제게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냉정하셨던 분이 일터에서는 신임받는 선배였다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신랑 말고도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검사들이 전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좁다더니 참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자리는 즐거웠고 큰 문제 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신랑은 본인이 초보 검사였던 시절 아버지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 쪽은 잘 해결되었고 남은 것은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랑 어머니께서는 신랑에게 좀 유난하신 분이에요. 신랑은 괜찮을 거라 말했지만 사실 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과 한창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저는 스토킹 비슷한 것을 당하고 있었어요. 첫 시작은 유치원으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웬 여자가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기에 부름을 받고 전화를 받아보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원장 선생님께서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장난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깨림직했던 것은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정확히 제 이름을 말하며 저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유치원에 저를 찾는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SNS에 올린 게시물에 익명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주로 제 외모가 딱 봐도 싸 보이네, 성형했네, 남자 꼬시고 다니겠네 등등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음담 패설들과 욕설이었어요. 보이는 족족 삭제하긴 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비 신랑과 함께 찍어 올린 사진에는 남자가 너무 아깝네, 헤어져라 등등 저희 둘 사이를 저주하며 신랑을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이 길게 달렸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제게 개인 메시지로 제 집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보내며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죽여버리겠다느니 도를 넘는 협박을 보내왔고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겁이 났던 저는 모든 사실을 신랑에게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까지는 혹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신랑의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신랑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만한 사람, 게다가 제 신상 정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시어머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설마 하니 신랑 어머니께서 저를 죽여버리겠다느니 그런 도를 넘는 협박을 해오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신랑은 몹시 놀라더니 짚히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내 전 애인일 거야. 그 여자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이었거든. 한동안 잠잠하길래 괜찮아졌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에게는 저를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전 애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신랑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는데 처음에는 번듯한 집안에 멀쩡한 직장을 가진 데다 생긴 것도 예쁘장해서 별 문제 없이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랑에게 과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의부증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신랑이 어딜 가든지 일거수일투족을 그 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일하는 중에도 10분 내로 연락에 답장하지 않으면 부재중 전화를 100통씩 해놓고 공적인 일이라도 다른 여자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 여자는 누구냐, 바람난 거 아니냐, 미친 사람처럼 캐묻고 따지고 들고 게다가 신랑은 검사라는 직업 특성상 연락텀이 일정치 못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신분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야 할 일도 생기는데 그 여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견디다 못해 신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라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다. 다 큰 성인이고 서로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해본 사람들끼리 왜 이러는 거냐 권고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신랑이 헤어지자 이별을 선언하자 그 여자는 이성을 잃고 흉기까지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칠 뻔한 남편은 고소까지 생각했었지만 그 여자와 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이를 조용히 묻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끈질기게 집 앞까지 찾아오질 않나 전화나 메시지를 끊임없이 걸어대는 통에 결국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네 이름이랑 직장을 알아냈는지 모르겠네. 아니다. 그 여자는 그러고도 남지. 검사를 스토킹하는 여잔데.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솔직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좀 겁이 났어요. 정신 이상자라니 언제 어떻게 제 집에 찾아와 신랑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동안은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신랑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신랑에게 당장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는 여자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은 마당에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지내기도 어려웠고요. 하루빨리 신랑과 결혼해 살림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문제도 있었지만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닥 달가워하시는 느낌은 아니었기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신랑은 잔뜩 긴장해 손까지 덜덜 떠는 저에게 괜찮을 거라며 어머니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막상 저를 만나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다. 긍정적인 말을 건넸지만 걱정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니께서는 무려 현관 앞까지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냅다 빽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꼬신 그년이냐? 이 년이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그것도 애인 있는 남자를 꼬셔? 그래놓고 어딜 뻔뻔하게 인사까지 하러 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당혹스러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면전에 대고 2년 전년 욕을 하시질 않나. 게다가 하신 말씀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애인 있는 남자를 꼬셨다뇨. 순간 어안이 벙벙해 말문이 막혔고 그건 신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애인 있는 남자 꼬셨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가만히 있어. 어디 여자가 궁해서 이런 꽃병 같은 년한테.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관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집어드셨어요. 금방이라도 저를 두들겨 패실 듯한 기세에 신랑이 혼비백산한 얼굴로 빗자루를 뺏어들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김수환 검사님 아시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 은사님이요. 이 사람 그분 딸이에요. 신랑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너무나 놀란 표정이 되셨어요. 얘가 그분 따님이라고 하며 몇 번이고 되물으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몹시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며 일단 좀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를 이끌고 탁자로 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신랑의 전 여자친구라던 그 스토커 여자와 신랑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기억하시죠?
네, 다름 아닌 시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전 여자친구를 몹시 좋게 보셨다고 해요. 조건만 따지자면 여러모로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다 시어머니께 싹싹하게 굴고 부칩성도 좋아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와 가까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신랑 없이 둘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신랑이 그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신랑 또한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를 예뻐하시고 사이가 꽤나 가까웠던 것을 알고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시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기에 그 여자가 신랑에게 집착했던 사실이나 정신 이상자처럼 굴었던 사실을 굳이 이야기해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는 그저 성격 차이 같은 흔한 이유로 헤어졌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의 스토킹 행각이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신랑은 저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신랑의 SNS를 통해 저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던 거예요. 실은 본인과 신랑이 헤어진 이유는 제가 신랑을 꼬여냈기 때문이고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팔자나 고쳐보려고 검사를 꼬신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살살 거짓말을 하면서요. 평소 그 여자를 좋게 생각하고 계셨고 둘이 헤어진 것을 내심 아쉬워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생각에 저는 뻔뻔하게도 애인 있는 남자를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꼬리쳐서 뺏은 천하의 못된 년이었으니 반응이 좋게 나올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기겁하며 사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갈수록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헤어졌던 것이다. 완전히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헤어져 놓고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저였다며 제 SNS 게시물에 달린 비정상적인 댓글들을 보여주고 그동안 제가 당했던 피해들에 대해 시어머니께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 말을 도무지 믿기 힘들어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SNS 댓글들을 보여드리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까지 드리며 설명하니 결국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초보 검사였던 시절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시어머니께도 많이 했었대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하도 자주 이야기를 했던 탓에 시어머니께서도 아버지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의 소홀에 줄곧 원망스럽기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도움이 되다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며 몹시 신기해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가지고 있던 오해 아닌 오해를 무사히 풀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 제게 먼저 사과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아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충분히 그러실 만한 상황이었다. 저 같아도 착각할 만했다.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화기애애하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시어머니께 또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옆에 있던 신랑이 그 전화를 받고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고 연락하거나 귀찮게 굴면 정말 깜빵에 쳐넣겠다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 호통이 제대로 먹혀들었던 건지 아니면 더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건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별일 없이 잠잠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니 혹시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기라도 할까 걱정도 되고요. 신랑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 매일같이 본인 차로 저를 출퇴근시켜주고 있어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신랑이 항상 제 곁에 있으니 든든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고부 갈등들에 비하면 제 사연은 나름대로 순한 맛이긴 하지만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빗자루로 얻어맞을 뻔한 적은 처음이라 저한텐 꽤 충격이 큰 사건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는 모두 잘 해결된 일이고 천만함에서 제게 2년 전연하며 소리를 지르셨던 시어머니께는 지난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서 저를 몹시 예뻐해 주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만큼 장가 보내기가 참 아쉬울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머님 아들을 뺏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만큼 제가 친딸처럼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문제 없이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과 집안살림, 두 마리 토끼 모두 욕심내며 살고 있는 중년 여자예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건 역시나 삿바 채널이에요. 한 편씩 틀어놓는 게 마치 하루 일과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날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접하기도 해요. 옛날과는 다르게 출생률 절벽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 그때에는 잘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 관련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자식 둔 엄마라 그런지 이런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심경이 착잡합니다. 이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진 못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않는 인물로 키워내야지 하는 다짐을 때마다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제법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저이기 때문이에요. 제 나이 7살에 저를 낳고 길러주신 친부모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나보고 애 못 본다, 육아에 소질없다 이러면서 맨날 불평불만 터뜨렸던 거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애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왜 딸내미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당연히 딸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혼하면 무조건 당신이 키울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어린 자식을 사이에 두고 주분께서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셨어요. 서로 키우고 싶다면서 양육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키우기 싫다면서 짐을 떠안기 싫으셔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미운 나이 7살이라고 하지 않나요? 머리 커졌다고 떼쓰고 말썽 피우고 한창 그럴 나이죠. 그래서 제 동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때 장난꾸러기들이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항상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말썽 부려서 부모님께 혼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관심과 애정이 늘 고픈 아이였어요. 어린아이의 세상이 크면 얼마나 크겠나요? 오직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이 자기 세상 전부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저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어렸을 때부터 제 상실감과 무력감은 커다랬죠. 부모님께선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끝내 이혼까지 가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자식마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반드시 자식의 곁에 있어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네요. 저는 큰고모, 외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다시 큰고모 댁을 전전하며 초등학교 재학 내내 전학만 4번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 아이라는 것, 부모님과 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 친구들 앞에서 나불거리셨던 중학교 담임선생님, 지금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배려심 없는 행동으로 저는 너무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죠. 내일하고 모레는 출석번호 20번부터 맨 뒷번호까지 학부모 상담 있는 거 알지? 다들 집에 가면 부모님께 말씀 한 번씩 더 드리고. 아, 수연이는 해당 사항 없겠구나. 바쁘신 고모 집에 얹혀 살지? 담임 선생님께서 외치시는 것에 맞춰 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제 쪽을 다 쳐다봤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슬쩍 들었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져 그 방향을 봤더니 반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애로 꼽히는 여자애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고 눈빛을 반짝이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저는 황급히 그 시선을 피했죠. 그 친구 이름은 박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외모에 관심 많은 친구였고 교실 뒤편에 달린 거울은 그래서 성희와 그 일당들이 늘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저 같은 소심하고 소외된 아이는 쉬는 시간에 뒷문으로 오가는 것도 못했죠. 뒷문은 늘 그들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본능적으로 성희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눈이 마주쳤던 그때가 무언가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제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수연아 안녕?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부모님하고도 안 살고 고모 집에 얹혀 산다면서 왜 가방은 좋은 거 하고 다녀? 그리고 너 은근 매점에서 자주 보이더라? 용돈 많이 받나 봐. 고모가 부자셔? 아니, 부자는 아니시고, 그냥 부모님이 때마다 돈 보내주시는 걸로 알아. 그렇게 얼핏 들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성희가 제자리로 와서 갑자기 제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때 심장이 얼마나 쿵쿵 뛰었는지 몰라요. 엉겁결에 무심코 그런 대답을 하고만 저는 성희와 그 일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느새 그 무리가 제 자리 주변에 다 와 있더라고요. 수연아, 내가 너한테 아주 유익한 효도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때? 들어줄 수 있지? 효도 방법?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면 가장 좋아하실까? 네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부모님이 좋아하실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고모를 안심시켜 드릴 수도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 게 있어? 그게 대체 뭔데? 뭐겠어. 당연히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지. 학교에서 친구들 잘 사귀고 잘 지내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어. 그게 우리 나이 학생들이 어른들 걱정 덜어드리는 방법이야. 수연이 너는 친구가 하도 없어서 몰랐구나. 너 초등학교 때도 친구 하나도 없이 왕따였다면서. 불쌍하다. 이제 우리가 친구해줄게. 그때 저는 뭣도 모르는 아이였고 많이 소심해서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지옥길의 신호였어요. 저는 친구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용돈을 성희에게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친구해주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너 같은 찌질이랑 맨입을 온 친구 못하는 거 너 스스로도 이해하지? 그러니까 꼬박꼬박 친구비 내. 왕따 당하기 싫으면. 알았어? 저는 성희가 무서워서 거스르지 못했고 쉬는 시간마다 그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방청객처럼 웃는 역할을 했어요. 죽도록 괴로웠지만 2학년으로 올라갈 때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2학년 때 바로 옆반이 된 성희는 제 반 친구들에게 소문을 다 퍼뜨려 놨어요. 제가 공고에 다니는 오빠들 여럿을 한꺼번에 만나고 다니는 물란한 애라고 그런 추잡한 소문을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힘 있는 자의 선동이란 무섭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기피했습니다. 닿으면 안 되는 병균처럼요. 크게 좌절한 저는 성희에게 친구비라는 걸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용돈이 끊겼다는 핑계였죠. 그랬더니 어느 날 수업이 마치자마자 성희는 자기 패거리와 합세해서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청소당번들이 질질 끌려온 저를 봤지만 다들 모른 척했어요. 성희가 눈을 부라리는 것에 당번들은 죄다 고개 숙이고 화장실을 나갔죠. 그날 저는 청소용구 정리칸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마치 인간 샌드백이었죠. 쉴 새 없이 주마들었고 저는 도중에 기절했죠. 사람이 맞다가 정신을 잃으면 그건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이건 진짜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희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뿌렸어요. 야, 눈 떠. 당장 정신 안 차리면 너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차가운 물에 제가 억지로 눈이 떠졌는데 그러자마자 보인 건 소름 끼치게 무서운 표정으로 낄낄 웃는 성희와 이런 과한 상황에 겁에 질렸음에도 티를 안 내려고 애쓰는 나머지 패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 다음에 또 기어오르면 그땐 진짜 네 재산날 되는 거야. 수연아, 난 친구끼리 그러기 싫어. 우리 친구잖아, 그치?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난 제발 네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믿어도 되지? 다음 주까지 2만 원 준비해오고. 아, 맞다. 너 지난번에 신고 왔던 나이키 운동화, 너 그거 일부러 안 신고 오는 거지? 속 보인다. 머리 굴리지 말고 얌전히 신고 와. 엄마는 재혼을 하셔서 아예 보기 힘든 분이 되셨지만 그나마 아빠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빠가 사주셨던 운동화였어요. 일이 우선이고 스스로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단지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동이고 좋아서 그 운동화가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공포 앞에선 별 수 없었네요. 성희는 제가 그걸 신고 온 날 자기 운동화와 제 것을 억지로 바꿨습니다. 왜 하필 발 사이즈가 똑같을까 하는 원망을 하는 게 힘없던 저의 유일한 분노 표출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께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당하는 사람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고. 그 소리 듣자마자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2년 내내 괴롭힘 당했던 저는 3학년 때 심지어 성희와 같은 반에 배정됐어요. 수연아, 너랑 같은 반 돼서 너무 좋아. 우리 운명인가 봐. 남은 1년 잘 지내고 이왕이면 고등학교도 같이 가자. 좋지? 성희가 저를 향해 눈을 빛내며 그렇게 말했던 날 이후로 저는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학교를 계속 나가면 저는 박성희라는 사람의 손에 죽을 거란 예감이 들었죠. 등교 거부하기를 2주, 놀랍게도 아빠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연아, 너 나하고 같이 갈래? 이제부터 아빠하고 살래? 앞뒤 설명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단조로운 질문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지역을 아예 벗어난 전학을 갈 수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뒤 고등학교 때는 제법 친한 친구 두엇 정도 사귀면서 지냈어요. 억지로 성희에게 받았던 그 악랄한 괴롭힘을 잊으려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죠. 아빠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교제하시던 어떤 분과 동거를 시작하셨고 저는 자취하며 따로 지냈습니다. 너무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며 저를 죽도록 괴롭혔던 성희에 대한 분노와 원망 또한 여전했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밀려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약했을까, 멍청했을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시절의 제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난 면모를 안고 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는 제게 다가오는 인연들을 향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습니다. 가시를 본 모두가 뒷걸음질 쳤고 그렇게 다들 스쳐가는 인연으로 남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수연아,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햇볕 쨍쨍한데 비 오는 거 신기하다. 그치? 오빠는 갑자기 비 오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음 만발이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빚더미에 앉아서 집도 없이 길바닥에 내몰렸었거든? 그래서 급한 대로 동네 어떤 분께 사정사정해서 그분 집 마당에 있던 창고에서 며칠 지냈었어. 그때가 비 오는 철도 아니었는데 하필 그 며칠 사이에 계속 비가 오는 거야. 창고가 얼마나 꿉꿉하고 퀴퀴하던지. 그래서 동생이랑 계속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서 놀았어. 웃으면서 잘 놀았던 게 추억으로 남았네.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구김살 하나 없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는 어둡고 힘든 과거의 흔적 따윈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과자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새우깡하고 감자깡을 물에 불려서 그걸 죽처럼 만들어 먹었다네요. 형편이 어려워 추레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학교에선 늘 놀림감이었겠죠. 학교 생활이 분명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 남잔 전혀 괴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너무 혐오하다 못해 증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과거도 지금도 전부 똑같은 나야. 아무도 내 인생을 1초도 살아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닐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 끌어안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지나온 길들을 괴롭게 여기지 않는 비결이야. 내 대답이 너한테 좀 도움이 됐을까? 도움이 됐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 나는 옛날 일 때문에 너무 오래도록 거기에 얽매여 있었거든. 이제 와서 한 번에 그걸 다 성숙하게 떨쳐낼 자신은 없어. 그래도 오빠 같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알겠다. 수연아, 너랑 만나면서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네. 와, 보기 좋네. 저를 향해 수줍게 웃어주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만 대답했죠. 앞으로 이런 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살면서 이성을 보며 한 번도 떨려본 적이 없었는데 별 생각 없이 누가 주선해줘서 만나게 됐던 그 남자와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던 연애에 큰 감흥도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빠지는 건 무어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 같아요. 저는 마음을 열고 그 남자를 만났고 연애 기간 2년을 채운 끝에 결혼했습니다.
순박하고 진솔한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자 제 아이 아빠인데요. 남편이 어렸던 옛날에 그때의 가세가 확 기울었던 제 시댁은 성실하고 꿋꿋하게 살아오며 많은 회복을 이뤄낸 상태였으나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때에 결코 부유하다고 볼 수 없는 후하게 쳐줘야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남편 남동생은 일찍 고등학교 동창하고 결혼해서 멀리 지방 내려가 살고 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으며 시어머니께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께선 사실 제 결혼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너무 기우는 집안은 못마땅하시다는 거였죠.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 알콩달콩 즐겁게 연애까지는 했겠지만 딱 거기까지야. 결혼은 네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남자하고 해서 폼나게 살아야 맞는 거야. 네가 고생할까봐 이 아빤 그것부터 걱정이다. 혹여 수더분하고 욕심 없는 척 가면을 써놓고 실상은 네 재산만 노리는 논팡이인 것은 아닐지.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결혼 안 하시는 이유 돈 때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분이 아빠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재산으로만 보고 계시는 걸까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요, 아빠, 전 달라요. 아빠처럼 결혼에 실수하지도 사람을 못 믿지도 않아요. 네가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 이 말이야? 너라고 결혼에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뭐가 그리 자신만만해. 이게 다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배경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다짐한 게 아니니까요. 저부터가 그런 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빠하고는 상황이 무척 다르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완강함 앞에서 아빠는 대꾸를 하지 못하시더니 결국엔 백기를 드셨죠. 그리고 저는 이 결정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제가 비록 따뜻하고 정 많은 친부모님 복을 타고나진 못했지만 시부모님 복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분에 넘치는 며느리, 과분한 며느리 이렇게 봐주셨지만 사실 저야말로 분에 너무나도 넘치는 시댁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제 모습에 아빠는 완전히 인정하셨죠. 제가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에 파묻혀 살아오신 아빠는 재산관리 능력 또한 탁월하셨는데 바로 이 시기에 제게 많은 재산을 미리 물려주셨습니다.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 유일한 자식이 확실히 모든 걸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구나. 이렇게 큰 재산을 저한테 다 주실 줄은 몰랐어요. 감사해요, 아빠. 화목한 가정에서 앞으로도 살아갈게요. 결혼 이후 남편은 이직을 했어요. 원래 다녔던 곳이 사실 더 좋은 곳이었고 전망도 밝았고 여러모로 괜찮았지만 일 먼저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곳이더라도 사람이 안 괜찮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새로 남편의 부서로 온 상사가 아주 미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돈은 훨씬 적게 벌지언정 업무 강도가 낮은 곳으로 남편이 이직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적극 추천했고요. 규모가 아담한 곳이기는 해도 나름 체계가 잘 잡혀있고 오래 근속한 분들도 많더라. 원래 낡은 선풍기만 탈탈 돌아가는 곳에서 일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빌딩에 사무실 입주해서 일한다고 이곳에 자부심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어. 회사와 같이 커왔다는 자부심이자 애사심인가 봐. 무튼 출근해서 한 주일 해보니까 사내의 분위기는 괜찮았다는 거지. 근데 여보, 거기는 사장이 직접 일을 나오기는 해?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 어때? 나오시긴 하는데 그냥 중요한 결제 서류만 보시는 정도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실만은 하더라. 사장님 나이는 많으시지만 결혼하신 지는 이제 10년도 안 되셔서 애들이 아직 어리다고 하더라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는데 얼마나 아이들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싶으시겠어.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 정말? 맨 땅에 헤딩으로 회사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일 때문에 열정을 다 바치시느라 결혼을 늦게 하셨구나. 내가 얼핏 들었는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당신이랑 나이가 거의 또래인 것 같더라. 그걸 듣고 제가 놀라서 입을 벌렸죠. 그렇다면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께서는 어림짐작으로 잡아도 15살 정도 차이 나는 분과 결혼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사람이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사모님도 참 대단한 분이시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 차이 솔직히 쉽게 극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돈 때문일 거라는 속물적인 짐작까지는 맹세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 부부와 제가 상상도 못한 접점을 지니고 있을 줄 전혀 몰랐고요. 남편이 그 회사에 재직한 지 3개월여가 흘렀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다음 주나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부부 동반으로 스크린 골프 치고 경치 좋고 음식 잘 나오는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거 어떻겠냐고. 사실상 공지를 오늘 하시던데 당신은 이런 거 별로지? 그래? 확실히 작은 데로 가니까 이런 점이 있구나. 내가 회사 문화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요즘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회사는 거의 없다는 것 같던데. 나도 좀 놀랐어. 근데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까 종종 이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 절대 자주는 아니라던데 하필 지금이 딱 이럴 시기인가 봐. 당신은 워낙 시끄러운 자리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어차피 참석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얘기나 한 거였어. 에이, 아니야. 여보, 우리 그냥 거기 같이 가자. 솔직히 그런 자리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여보 말 맞다 나 이런 게 자주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내조의 여왕 흉내나 한번 내보고 싶어서. 제가 잠깐이나마 엄청 고심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남편이 은근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하길 잘했다 싶었네요. 저는 타고난 성정이 그렇기 때문인 것인지 왁자지껄한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험난했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탓인지 같은 여자들끼리 여럿이 있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여자들끼리 있을 때 그 안의 공기가 예전 그때를 떠올리게 해서 싫거든요. 여자애들 몇 명을 늘 자기 시녀처럼 부리고 다녔던 성희의 모습, 그 뿌리가 여태 제게 박혀있는 셈이었죠. 제겐 너무나도 완벽한 남편, 고마운 시댁 식구들, 최고로 사랑하는 딸아이,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아빠까지 제 인생은 어찌 보자면 회복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죠. 가슴 아픈 오점이라면 성희가 잔인하게 내놨던 상처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본인을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안 궁금해했다면 거짓말이에요. 다만 제가 성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제게 손해인 것 같아서 그런 상념마저 누를 때가 많았던 것이죠. 어쩌다 보니 일정의 첫 번째가 점심 식사가 돼서 도착하게 된 풍경 좋은 경기도의 어느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 앞마당이었습니다. 진입하자마자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시다. 이제 막 도착해서 내리시나 보네. 옆에는 사모님이시고 우리 주차 바로 하고 인사드리면 되겠다. 사장님은 내가 어떻게 생기신지 알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시는 저분이 바로 사모님이시구나. 처음 뵙네. 그러게 정말 내 또래이신 것 같은데. 어라? 이상하게 왜 인상이 낯설지가 않지? 왜? 누구 닮은 연예인이라도 떠오르나 봐? 당신 어제 보니까 유튜브로 옛날 드라마 시청하고 있던데 혹시 어제 본 옛날 배우라도 생각났어? 남편이 가볍게 장난스럽게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옛날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뇌리에 강렬한 깨달음이 꽂혔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아픈 기억 속 그 인물과 저 사모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장님 내외가 예상외로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즉각 확인할 수 없었기에 더욱 그랬고요. 저는 옛날에 제게 악몽을 선사해 주었던 인물을 간만에 너무나도 선연히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가라앉았고 식당 안에 들어서면서 남편에게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자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들끓은 마음을 정비하고 나서 자리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서 제가 딱 상대를 마주치고 만 거예요.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모님이라는 사람, 제가 아는 박성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저 혹시 감원중학교 나온 김수연? 내가 그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나왔다고 할 순 없지. 왜냐하면 졸업하기 전에 전학을 갔으니까. 바로 누구씨 덕분에 말이야. 오랜만이다, 박성희. 와, 너 진짜 김수연이야? 긴가민가 했는데 맞구나. 대박이다. 너 완전 용됐네? 맨날 눈치만 발발거리면서 보고 다니더니 이젠 제법 그럴싸한 옷에 가방을 다 들고 다니잖아.
세월이 참 대단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네. 야, 만나서 반갑다. 나한테 먼저 아는 척을 하고 반갑다 그러고. 너 진짜 당당하다. 아니, 진짜 미치게 뻔뻔하다. 나는 기억하면서 나한테 했던 짓은 기억 안 나나 봐. 너 여기 일행하고 온 거라면 내가 당장 그 일행한테 가서 네 과거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야. 뭐라고? 폭로? 웃기고 있네. 야, 너 여기 밥 처먹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조용히 밥이나 처먹고 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가를 떨더니 후다닥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져서 가만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너무 한결같은 성희 모습에 저는 오묘한 심정이 됐습니다.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일부러 느긋하게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보니까 저를 제외한 모임 일원들이 다 자리에 있더라고요. 상석의 사장님 그리고 성희가 있었죠. 남편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 성희가 먼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속으로만 피식 웃으면서 겉으로는 해사하고 순한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하고 있는 와중 성희가 눈을 반짝 빛내며 입을 실룩거리더라고요. 마치 옛날 그때처럼 저를 먹잇감 보듯 했던 옛 순간과 겹쳐 보이는 성희 눈빛에 저는 속에서 고요한 분노가 끓어올랐죠. 아, 이때 생각했어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로구나. 어머, 신기하다. 최 대리님 부인이 바로 수연이었어요. 저 수연이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좀 아까 화장실 앞에서도 마주쳤는데 짧게 인사만 해서 아쉬웠거든요. 예? 정말요? 아니, 당신 이거 진짜야? 사모님하고 아는 사이야? 성희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놀랐죠. 물론 제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끄덕이면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가만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성희의 인연에 사장님께서는 고무되셨는지 갑자기 신이 나서 옛날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하셨고 모두가 장단을 맞춰드리기 위해 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성희와 불꽃 튀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성희가 저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해오더라고요. 너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뭘 폭로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아까 무례한 태도는 어떻게 만회할 거야? 성희야, 지금 네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뭐? 야, 너 아직 상황 파악 안 돼? 대가리 안 돌아가? 네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눈치껏 내 앞에서 기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성희는 아주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친 저라는 존재가 과거 폭로를 운운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마침 제가 또 남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와이프라니 얼마나 웃음이 났을까요? 단숨에 전세 역전, 기세등등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후에 웃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정말 소리를 크게 내어 웃어버렸어요. 당신의 옛날 얘기를 신나게 늘어놓으시던 사장님은 물론이고 모두가 저를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야, 성희야, 너 정말 웃긴다. 내가 우리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너한테 기어야 된다고? 무슨 그런 농담을 그렇게 해. 너 원래 이렇게 개그를 잘 치는 애였어? 중학교 때는 패거리 만들어서 나 같은 애들이나 괴롭히고 다니고 심심하면 사고치고 공부는 뒷전이라 외모에만 관심 있어서 맨날 실핀으로 딱풀 발라다가 쌍꺼풀이나 만들고 네가 그러던 애였지 딱히 재미있는 애는 아니었는데. 수연아, 갑자기 얘가 더위를 먹었나? 별소리를 다 하네? 너 왜 이래? 왜? 네 기억 속에 나는 네가 주동하는 끔찍한 괴롭힘 앞에서 무력하게 조아리던 나약한 애였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이가 없어? 안 믿겨져? 아까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아무래도 내가 용됐나 봐. 과거에 비해선 지금이 훨씬 낫지. 근데 너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 너 쌍수했지?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근데 너 코 수술한 것 같은데 혹시 쌍꺼풀 수술할 때 같이 했어? 패키지 할인 받았는지 궁금한데 정보 좀 공유해줘. 제 신랄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챙그랑 소리와 함께 사장님께서 쥐고 계셨던 수저를 놓치시면서 그게 그릇에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표정을 보니 무척 당황하셨더라고요. 거의 충격에 빠지신 표정으로 저와 성희를 번갈아 쳐다보고 계셨어요.
다른 내외분들도 전부 경악해 말문이 막히신 상태였죠.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해 계시더라고요. 침묵을 가른 사장님께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성희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 옛날에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어? 아니에요. 잘못은 무슨, 학교 다니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일으킬 수 있는 트러블 정도였지. 수연이 제가 지금 자기는 대리 와이프인데 나는 사장 와이프라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고 보통 질투하는 게 아니네요. 수연아, 너 진짜 어렸을 때 그 버릇 못 고쳤구나. 너 제발 시기 질투해서 남 깎아내리는 짓 좀 하지 마. 성희가 발끈하면서 정말 자기가 순수한 피해자인 것 마냥 외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코웃음 치니까 그걸 보신 사장님께서 약간 한숨을 쉬시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는 사이끼리 더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대리 정말 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데 자기 집사람 문제로 회사에서 입지 좁아지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있네요. 사장님 부인 되시는 제 중학교 동창 성희가 옛날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게 맞고요. 여기서 다시 만나자마자 그 더러운 인성 안 변했다는 걸 드러내면서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도 그쪽이에요. 저는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쳤어요.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고 흘러나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성희는 저를 가소롭다는 듯 보고 있었어요. 자기 쪽이 무조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자기 남편 회사 잘리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앞뒤 분간도 할 줄 모르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낸 저는 명함 하나를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장님 앞으로 툭 던졌어요. 반질거리는 명함을 의문스럽게 쳐다보시던 사장님께서는 이내 더욱 짙은 의문에 휩싸이신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이건 제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 사장님 명함인데 저하고 막역하게 아는 이분의 명함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빌딩 들어오실 때도 거기 사장님 통해서 소개받고 들어오셨잖아요. 다 알아요. 그걸 최대리 와이프가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애초에 여기 사장님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거의 안 하시는 분이라 최대리 와이프 같은 분이 명함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는데. 사장님, 모르시겠어요? 저의 대리인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셨다지만 그래도 제 인적사항은 확인하셨었으니 아실 텐데요. 빌딩 소유주 젊은 여자라는 거 알고 계셨죠? 잠깐만. 설마 그럼 최대리 와이프가 내가 최고로 잘 보여야 하는 바로 그 건물주? 혼비백산에서 외치신 사장님께서는 제가 미약하게 끄덕이는 것을 보시더니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기립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저에게 90도로 인사부터 하시더군요. 거의 식은땀을 흘리시는 모양새로 주절거리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몰라 뵙고 대단한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최 대리는 이런 엄청난 아내를 얻고도 일을 다니나? 도저히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애초에 제 건물이니까 제가 아는 회사니까 제 남편 보고 여기 어떠냐고 추천해줘서 입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은 배우자 능력과 상관없이 본인 길을 갈고 닦아 나가는 사람이라서요. 오로지 배우자 능력에 기대어 빌부터 살아가려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저는 사장님을 향해 덤덤히 대꾸하며 성희 쪽을 눈짓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오롯이 안 됐는지 멍청하게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놀란 반응이나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희를 쳐다보며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빌딩 소유주인 건 사장님께서 회사 일에 관심 가지시고 서류 하나만 확인하시면 드러날 일이고요. 지금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사장님, 제가 성희한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찬성입니다. 예, 되고 말고요. 당신 아직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어? 지금 제정신이야? 벌떡 일어나서 이분께 사죄 인사부터 올려. 사장님께서는 순식간에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외치셨고 깜짝 놀란 성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다 울컥했는지 금세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건물주가 젊은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부러운 여자라고 속으로 그렇게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너였다고?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얼른 무조건 잘못했다 빌기나 해. 뭐라고요? 여보,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날 이렇게까지 망신줘야 꼭 그 속이 편히 풀리는 거예요? 아니, 항상 왜 이렇게 사람이 권위적이고 제멋대로 해요? 시끄러워. 이분이 지금 건물주님이라고 하시잖아.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저한테 했던 그 말, 자기 남편에게 고스란히 돌려받은 성희의 귀가 새빨개졌습니다. 양손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덜덜 떠는 채로 성희는 저를 향해 어렵사리 입을 뗐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연아. 정말 진심이야.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앞뒤 잘라맞고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중학교 때 너 괴롭혔던 거, 왕따 시키고 못 살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해. 인정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악독하고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솔직히 난 너 같은 건 애 낳아서 키우면 안 된다 생각해. 괴물은 결국 괴물을 길러낼 테니까. 저는 남편을 향해 눈짓했고 저희 부부는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께서 무척 애처롭고 다급하게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에 반해 성희는 엄청 긴장한 표정이었네요. 살다 살다 박성희의 저런 얼굴을 다 보다니 신기하면서도 왠지 후련했네요. 네가 뭐라고 하든 다 받아줄게. 다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사과만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수연아, 그렇게 해줄 거지? 넌 옛날보다 정말 심성 여리고 착한 애였잖아. 성희야, 내가 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것들의 표적이 된 건 아니었나 싶더라. 심성 여리고 착한 거 나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허리 꼿꼿하고 무릎 반듯한 사과 따위 진심도 안 느껴지는데 이걸 받아주면 그야말로 나는 호구가 되는 것 같고 무튼 내키지 않네. 제 말이 떨어지긴 무섭게 사장님께서 성희에게 눈총을 쏘아댔어요. 무언의 압박이었죠. 그걸 보며 저는 저 부부는 상하관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성희는 황급히 제 앞으로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희는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조아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지난 내 과거 잘못들 반성하고 있어. 용서해줘. 사과 잘 봤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남편하고 얼른 다른 거 먹으러 가고 싶거든. 그래? 그럼 내 사과는 받아주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미쳤니? 그럴 리가 없잖아. 뭐야? 그럼 대체 사과는 왜 시킨 거야?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너 지금 인생 잘 나간다고 나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거야? 뭐야? 왜 이러는 건데? 흥분하지 마. 고작 이런 거에 이유를 붙여야 하는 바로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 너는 나 죽도록 괴롭힐 때 매번 거창한 이유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랬었어? 아니잖아. 그냥 네 잔인한 본성을 따른 재미였잖아.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해되지? 완벽하게 넋이 나가버린 성희의 얼굴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은 뒤 남편과 함께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다른 식당으로 향하며 남편에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제가 스스로 성희와의 재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나서지 않고 잠자코 있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금세 제 의도를 그 상황에서 읽은 것이죠. 이런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것에 또 한 번 하늘에 감사했네요. 남편은 이 기묘한 관계가 얽힌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했지만 저를 위해서 출근했습니다. 내가 보란듯이 다녀줘야 사장님 내외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에 그 두 사람은 다툴 거리가 계속 생겨나서 분열할 게 틀림없지.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 예언은 적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 후로 회사에서 저와 성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2달 사이에 3명이나 퇴사를 했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큰 이탈이었죠. 퇴사 사유를 정확히는 몰라도 하필 그런 사건을 겪은 뒤였으니 사장님께선 많이 예민하셨나 봅니다. 그놈의 여편네 때문에 다들 애사심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게 틀림없어. 이 머리도 안 좋고 집안도 볼품없는 여편네 따위. 내가 나이 좀 어리고 생긴 거 반반해서 결혼했더니만 추악한 과거에다가 성형까지. 자연이라고 속인 것도 괘씸하네. 어쩐지 애들이 쌍꺼풀이 없더라. 사장님이 탕비실에 들어가 혼잣말을 하시며 분통 터뜨리시는 걸 남편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뒤숭숭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계약만 끝나면 이제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사장님께 통보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 전에 그 회사가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너무나도 작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무실은 사치였거든요. 성희하고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니 이혼 얘기가 오가면서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사장님이 골머리를 앓으셨나 봐요. 회사 운영을 잠시 손 놓아 버리셨는데 이때 이런저런 일이 다 터지면서 회사가 확 어렵게 됐나 봐요. 저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혼이 빠진 건지 횡설수설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성희였습니다. 네가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수연아, 아니지.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지금 몇 달째 애들 아빠하고 미친 듯이 싸우느라 꼴도 말이 아니고요. 저는 법 같은 거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느니 만다느니 하니까 무서워 죽겠고 이러다가 이혼당하고 애들까지 뺏길 것 같아서 저 진짜 이악 물고 버티는 중이에요. 저라고 나이 많은 남자 환장하게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애 아빠고 저한텐 돈줄이자 동아줄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간절하다고요. 도대체 상황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모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발 저 용서해 주시고 그걸 좀 애들 아빠한테 전해주시겠어요? 글쎄, 생각해보고 답해줄게. 네가 너무 간절하고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들어주는 거야. 정말 고마워 수연아. 아니지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가슴이 다 뭉클해지네. 답변은 한 20년 정도? 그쯤 걸릴 테니까 20년 정도만 기다려줘. 괜찮지? 무슨 말이야? 20년? 야, 너 지금 장난해? 왜? 너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 안고 살아야 됐던 내 세월 생각하면 그 정도 계산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싫은 말아. 강요 안 해. 홀가분하게 전화를 끊었고 그게 성희와 마지막 대화였네요. 끝내 사장님과 이혼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제법 부유하게 살았던 생활은 끝이 났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 공장 딸린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마지막 근황이었고요. 저는 새롭게 작은 직장에 들어가 일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프리랜서로 작업하고 있는 제 일에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